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1일 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고요. 날씨가 굉장히 굳었습니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주 활기찬 3월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날씨 상당히 춥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중요한 정치 현안들, 또 이 외교 현안, 이런 거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1일 오늘 매우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야권은 야권대로 이 금태섭과 안철수 단일화 대결에서 안철수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의 경우에 박영선과 우상호, 이 박영선 후보가 30대, 60대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론 범여권 단일화 남아있긴 하지만은요. 이 박영선 후보를 꺾을 가능성은 전무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이제 남은 단일화의 과제는 범야권의 단일화, 과연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이 안철수 대표가 오늘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입장을 내놨어요. 그 입장을 보면 우선 중요한 것이, 우선 단일화는 빠르게 해야 되겠다. 이 빠른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경쟁력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이유 중에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이기는 사람, 즉 적합도가 아니라 이 경쟁력을 두고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당의 국민의힘, 즉 2번 후보를 달고 나가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긴 사람, 즉 단일화된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이런 요지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러지 않아도 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국민의힘이 후보가 될 것이다. 제3지대 후보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일거지하에 안철수 대표는 딱 안 된다. 이런 것을 단정적으로 반복적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과연 단일화가 안철수와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간에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또 이 전망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3월 19일 날 이제까지 등록할 때까지가 1차적인 시한이고요. 2차적인 시한은 4월 2일까지로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현재 이 안철수 이 후보의 경향신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비관적인 측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재 당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관위원회가 있긴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 굉장히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단일화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단일 후보의 정책 방향에 있어서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 메시지를 국민의힘에 주고 싶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합의가 무엇보다도 선결돼야 된다. 그리고 이 단일화 방식에 있어서는 이 경쟁력 조사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굽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국민의힘은 전국 선거에서 4연패, 서울 선거에서 7연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간절함과 절박함이 만나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합당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단일 후보가 된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단일화된 사람의 의견을 따라줘야만 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직력이 약한 문제와 관해서는 보완 대책은 야권에서는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지지가 결집되도록 하는 게 좋겠고,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면 빠르게 이것을 논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책적 차별성과 관련해서는 경제정책을 굉장히 규모 있게 만들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도가 상당히 허황된 이미지다.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조차도 중도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지나치게 과거와 같은 방향, 즉 보수에만 집착하다 보면 야당이 또 7연패를 했는데 또 한 번 더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야당의 변화, 이것은 단일화 여부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보궐선거의 승리 가능성과 변수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조직은 굉장히 강고하고 특히 재난지원금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그리고 이 보선이 끝난 이후에 대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분들까지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부각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과거 1%대 지지율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면 서울시정을 혁신적으로 하면서 야권이 맡으면 서울시가 이렇게 바뀌는구나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서 결국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안철수, 윤석열, 김동연을 고리로 한 중도 연합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이 두 사람은 정치를 아직 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가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서로를 돕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이미 이러한 이 언론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특히 신속한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바로 그러한 점이 문제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안철수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빨리 끝나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런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발표된 게 있어요. P&R 리서치가 머니투데이하고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지난 28일 날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전 지역, 전 연령대, 그 다음에 성별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나 후보하고 또 이 안 대표가 이 경선을 붙었을 경우에는 안철수가 42.4대 나경원 26.2, 그 다음에 오세훈하고 붙었을 경우에는 안철수도 41.1대 오세훈 26.1,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는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나경원 26.9대 오세훈 26.2, 연령대별로는 나경원 후보가 40대, 오세훈 후보는 18세 이상 20대에서 우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주당 경선에서 박영선 후보는 43.1, 우상호 후보가 18.4, 더블 스코어로 리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선이 됐다. 그리고 오늘 이 국민의힘 사자 간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TV조선에서 토론이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4.7 재보선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얘기와 관련해서 김종인 체제를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데 동의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나머지 세 사람은 X를 쳤고요. 오세훈 후보만 동글뱅이를 쳤어요. 그러니까 사라져라 이거죠. 김종인 체제가 빨리 끝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왜 그렇게 답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재훈 시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참 잘 해왔고 당의 중도 외연을 통해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고맙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밖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게 당의 본질적 변화로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 내부에서 대표를 뽑아서 진정으로 보수를 지키면서 중도로까지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뉴스에 핫 뉴스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제 4월 7일 재보선이 끝나면요. 과연 당권 5월 달에 당 대표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이거에 관해서 지금 이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도된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요. 월간 중앙이 정밀 분석한 것입니다. 사실상 4월 7일 보선이 끝나고 나면 그 주도권 싸움은 김종인과 김무성 이 두 사람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만약에 재보선 성적이 좋으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바로 당 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고 또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도 이번에 안철수 후보를 지금 적극적으로 띄우고 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이미 대표를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십을 가지고 당 대표로서 대선 킹메이커가 되겠다. 이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직접 뛰거나 직접 뛸 만한 여건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측근을 내세우겠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나 아니면 김태호 의원을 대리주자로 내세울 가능성까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물밑에서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그 다음에는 김무성 대표와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문제를 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무성 대표와 이미 충돌한 바 있고요.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경우에도 3자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3자 대결 구도로 가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 이 문제에 관해서 김무성 대표가
이건 정신 나간 소리다. 절대 맞지 않다. 최근에 이렇게 강력하게 맞받아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차기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싸움의 성격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4월 재보궐선거가 가장 중요하다. 예, 잿밥에 뜻이 있으면 실패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법률계, 법조계 뉴스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조계에서 가장 큰 뉴스는 윤석열과 그 다음에 박범계의 싸움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청와대의 충돌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이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의 충돌은 바로 중대범죄수사청.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부터 본격 이 발동을 거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내일 모레 3일날 대구고검을 방문해서 이 중대범죄 수사청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바로 이 강력한 용을 통해서 바로 맞받아치기보다는 이미 작년 대전 고검 방문 시에 또 법무위원 수원 이럴 때 방문해서 메시지를 던졌듯이 중대본부 수사청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즉 반대 의사는 분명히 보이지만은 워딩 자체를 싸움닭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지난 1년 내내 시달려왔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성숙한 의미로 기승전결, 즉 논리적 전개를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총장님 말이 맞구나. 여당이 지나치게 과소하고 있구나. 그리고 욕심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도록 그런 입장문을 낼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또 하나, 이 박범계와 이제 윤석열 총장과의 대립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중대본부 수사청도 큰 이슈지만은요. 지금 이문정에 대해서 이번 인사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물적 근거가 나타났어요. 뭐냐면요. 이건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질로 판단하라. 그래서 이 나병훈 차장검사가 임명된 것, 즉 이성윤과 같은 색깔을 가진 애완견 검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나 차장과 관련된 인사가 굉장히 정치적 함의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사는 이문정 감찰연구관이 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낸 것이 이번 인상의 사실은 꽃이다. 그래서 이 꽃이 박범계나 청와대한테는 꽃이지만 윤석열 총장한테는 칼자를 쥐어진 거잖아요. 대단히 못마땅하죠.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 바로 휘하에 있으면서 반윤석열 라인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검사 수사권을 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 꿈의 소원을 들어준 사람이 박범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검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이문정에게 검사 수사권을 준 것, 즉 중앙지검 검사로 발령을 내면서 수사 권한을 부여한 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문의하는 공문서를 지금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대검 연구관을 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 낸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치적인 의향을 갖고 인사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국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왜 이문정이한테 겸임 발령을 냈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을 해서, 즉 본인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해서 발령을 냈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또 더 많은 여러 가지 억측을 낳게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박범계의 답변이에요. 이것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할 수준의 답변입니까? 뚜렷하게 밝혀야죠. 당당하게 바뀔 수 없는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잘못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검찰에 있어서 잘못된 인사를 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건 무슨 뜻이냐? 정치적 중립성을 해야 하는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치적 중립성은 어떤 인사냐? 친청와대 인사, 친박범계 인사, 친추미애 인사를 한 것이고 반윤석열 인사를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식 인사 시즌2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 함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한명숙 사건 수사팀을 기소하는 데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문정 검사는 이 수사팀 다시 수사하고 싶다, 반드시 기소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사람이 바로 이문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문정이를 공개적으로 딱 이렇게 발령을 겸임 검사 발령을 낸 것은 3월 22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번 사건을 재빠르게 수사해서 당시 수사팀을 모해 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윤석열 총장을 말하자면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과 이문정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청와대나 법무부 박범계와 윤석열 총장이 부딪히는 국면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계산하에 이문정이를 보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서 문서를 통해서 근거가 뭐야? 이렇게 지금 치고 나선 것이다. 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 박범계가 무리한 인사를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국면이다. 자, 이렇게 해서요. 다시 이제 박범계가 또 어떤 답변을 또 내놓는지 우리가 모니터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3.1절이잖아요. 3.1절인데 이 3.1절 오늘 제가 이 앞방송을 통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다급하다, 쫓기는 기분이다. 그래서 대일 굴종 외교, 저자세 외교, 그야말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외교를 지금 하고 있다. 과거 죽창가를 들이대야 된다고 그러고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는데 그 국정 연장선상에서 대일 외교를 했어요. 외교 관계가 국내 정치와 지나치게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교는 불행해집니다. 바로 이러한 불행한 외교에 씨를 뿌린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만큼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현 외교안보 지정 제가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무능한 외교의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무능한 행위예요. 자, 그래서 이 오늘 대일 메시지 최근 3, 4년 동안 그렇게 반일 프레임으로 몰고다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부터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제가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조태용 의원 외교부 1차관도 하고 박근혜 정부 때 NSC에서 1차장도 한 조태용 의원이 오늘 페북을 통해서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외교는 갈팡질팡 외교이고 정신분열적 외교다. 그야말로 직격탄을 내놨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대일 강경론에서 유한으로 180도 달라졌지만은 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이 대일 외교, 최악의 한일 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일 외교는 비굴해지고 있고 정부 여당은 저자세가 되고 있다.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문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정신분열적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바로 위안부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이 합의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일본에 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국내 정치를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외면했는데 그러니 이용수 할머니가 ICJ 즉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까지 들고 나오는 것 아니냐. 예. 그러면서 일본과의 외교는 그야말로 고차원의 복합 방정식이다. 대일 외교를 국내 정치의 종속 변수로 이용하다가 남북관계가 막혔다고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는 갈팡질팡 외교는 일본으로부터 무시만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는 이후 정부들이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장관 했죠. 송민순 장관은 오늘 중앙일보에 기고한 중앙시평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칼럼 하나를 지금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핵 문제는 이란과 다르다. 이란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려고 시도 중에 있는 과정에 있지만은 북한은 이미 완성돼 있다. 그래서 한국은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따라서 핵 옵션을 유지해서 협상의 의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중국의 대북 설득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이 한국의 지금 처지가 더 초라하기 전에 우리가 선택지를 확대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가 협상의 국면을 크게 바꿔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협상의 국면을 크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를 전제로 주한미군 문제를 제외한 정치경제적 안전보장 조건을 과감히 수용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폐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행동을 위한 명분을 우리가 축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은 주한미군 문제를 빼놓고 정치적 경제적 안전보장을 해라. 이 얘기는 조금 제재를 풀어주라. 그래서 협상의 국면을 좀 바꿔라. 선 비핵화 후 제재라는 이 고정적인 틀을 좀 벗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 핵 공유 방안을 세워야 된다.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나토식 핵 공유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이 정책 대안이 될 수 있고 이미 야권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들 사이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핵 공유 방안이 제기된 바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전직 외교 관료들이 중심이 돼서 아시아판 핵 기획 그룹을 설치하자는 안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 효과는 있다. 저도 생각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핵 능력을 위해서 여건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결국 미국이 핵 공유 협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핵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처럼 미국의 핵 우산화에 있지만은 우리와는 달리 핵 인력도 굉장히 많고요. 핵 재처리 능력, 그다음에 고농축 시설까지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이런 걸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옳은 지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2월 28일 날 지금 미국에서는요, 중요한 공화당 행사가 있었어요. 바로 보수정치 행동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1월 20 퇴임한 이후에 39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은 상당히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2024년 대선에 나올 수도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대선 준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별도의 창당을 통해서 대선에 다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을 통해서 참여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의 여정이 끝나려면 한참 멀었다. 나는 여러분의 옆에서 계속 싸울 것이다. 다만 새로운 당을 시작하지는 않겠다. 우리에게는 공화당이 있다. 공화당은 단합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출마해서 세 번째로 이길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USA 4년 더 우리는 이겼다 등의 연호를 외치는 총중수리 목소리가 이 대목에서 굉장히 커졌고요. 흥분을 이기지 못한 듯 팔짝팔짝 뛰는 정장 차림의 남성들도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은 강한 리더십을 필요한다. 나는 강하고 터프하며 똑똑한 공화당의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약방의 간투처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확실하게 했다. 그래서 바이든이 첫 한 달은 근데 그 어떤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달보다도 재앙적이다. 바이든의 정책은 반일자리, 반가족, 반국경, 반에너지, 반과학이다. 그래서 바이든은 미국 우선주의를 미국 최후 순위로 만들어놨다고 비판하면서요. 우리의 정체성과 번영과 안보가 위험에 빠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의 급진적 사회주의를 맹공격하면서 싸우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정치 현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서 민주당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싸우듯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싸움이 시작될 수 있어서요. 통상적으로 퇴직한 전직 대통령들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미국의 큰 전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대전통을 트럼프가 맨 먼저 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정치 동향도 여러분들께 종종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계속해서 전욱현의 안보정론 알람을 설정해 주셔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